그래서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밖에 없다. 주식 채권 시장 거의 거품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한 번 더 남아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연착륙은 없거든요. 떨어질 때는 경착륙이에요. 상승면 정점이 지금 지나고 있더라. 앞으로 4, 5년 정도 지나면은 또 그런 시기가 한번 올 수도 있다. 채권도 투자 수단이다.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또 당신에게 찾아올 부의 대기회 더 찬스라는 네, 책을 내셨는데요. 예. 네, 제목도 그렇고 내용이 상당히 눈에 확 들어와요. 예, 뭐 출판사에서 책을 좀 많이 팔리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출판사는 뭐 많이 팔리고 싶죠. 예. 네. 아니 근데 내용 자체가 요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참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거시경제를 알아야 된다. 일단 화두를 던지셨거든요. 예. 시대에 당하지 않으려.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제가 저 부자들 뭐 금융회사 다니면서 많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요새 기업들 강의 다니면서 CEO들 만나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대에 당하지 말자. 예, 특히 제가 아는 한 부자는 최소한 자산이 5천억은 넘는데요. 이분이 그 만날 때마다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거 진짜 명언인데요. 그분이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굉장히 돈을 많이 모은 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97년 이전까지는 건설회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남겨놓고 주변 사업 다 정리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97년에 외환위기가 가지고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땅을 130억 주고 샀는데 지금 그 땅이 강남 요지에 있는데 3천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때 20배. 삼성전자 주식을 3만 원 몇천 원에 샀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늘 지금도 가끔 전화해요. 가끔 전화해가지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자. 네, 그분 견해 이야기하고요. 근데 저는 뭐 통계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부자들은 거는 통찰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흐름을 저는 통찰력이라고 그러고 그분은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촉. 네, 촉. 그게 그렇게 대단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사실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활용할 줄 안다면 큰 부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항상 위기가 반복해서 온다고. 그리고 그 위기를 당하느냐 아니면 그 위기를 활용하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세계 경제 자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오르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어요. 그냥 가장 최근에도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왔고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를 미리서 예측하고 대응하면은 정말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었죠. 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 거기가 따라가지고 개인 뭐 기업 국가마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하는데 중간중간 위기가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기가 조만간 뭐 1년 이내, 1, 2년 이내에도 올 수가 있다. 그때를 적극적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자. 그런 내용으로 제 강의하고 뭐 강의 내용을 책으로 쓴 겁니다만은 그래서 책 제목이 더 찬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기회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제 지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보니 결국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어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였죠. 핵심은. 그러니까 제가 세계 경제 그동안 위기를 아주 잘 극복했는데 두 가지 문제거든요.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들었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산가라는 건 채권, 주식, 부동산 시장인데요.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상당히 붕괴됐습니다. 네. 제자리 거의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채권은요? 예, 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 0.5%까지 떨어져도 최근 3.1%. 우리도 대표적인 3년 국제 수익률이 0.8%까지 떨어졌다 최근에 3.2%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우리 보면은 거품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남은 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거든요. 네. 주택 가격이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판단해도 거품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꺼지면서 충격이 한번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물 경제도 같이 나빠지면서 이때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을 늘릴 시기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주식 시장이 먼저 어려워지고 부동산 시장이 역시 1, 2년 내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만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 글로벌 문제입니다. 예, 글로벌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미국이 우리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2008년도 이미 거품이 거쳤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집값이 2006년 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그게 붕괴되면서 미국이 금융위기 거기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3년 2월부터 미국 20대 도시 집값 보니까요. 올 2월까지 무려 119%는 올랐어요.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격, 그 다음에 뭐 소득 대비 가격, 그 다음에 렌트에 비해서 이런 거 가격 고려해도 2006년보다 미국 집값이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더 심각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집값 보면은 일부 지역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제일 먼저 대전, 대구가 꺾이고 있고요. 서울, 강북 꺾이고 있고 지금 상승률이 수준 자체도 이제 서서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제 시작이 아닌가. 예, 그래서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은 미리서 거품이 붕괴됐다가 상당히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그럼 주식 시장도 이미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주가를 평가할 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작년 4월 달에는 주가가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40%는 가대평가됐어요. 네, 그런데 5월 최근에 2,600 밑으로 주가가 약간 떨어졌는데요. 2,600을 보면은 그 수출 금액에 비해서 한 6% 정도 가소평가됐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예. 물론 앞으로 이제 수출이 줄어들면은 가소평가가 해소되고 또 주가라는 게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이제 펀더멘탈을 우리가 가소평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가가 지금 펀더멘탈에 비해서 가소평가됐으니까 앞으로 몇 달 정도는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식 채권 시장은 거의 거품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한 번 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거쳐지는 계기는 트리거는 우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지금 보니까 뭐 0.5%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인 어떤 요인들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될까요? 아니면 역시 미국을 비롯한 어떤 글로벌에서 시작이 될까요? 네, 부동산은 글로벌 방향은 같습니다만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부동산 가격을 1986년 데이터부터 KB국민에서 발표한 장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추세라는 거는 누구도 꺾지 못하더라고요. 정부 정책으로는요. 네, 특히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28번 정도 내놨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집값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렇게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서 부양 정책을 냈는데도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추세가 꺾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 내년 갈수록 계속 규제 완화 정책을 내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추세 전환 요인이 뭔가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집값에 선행합니다. 이미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져가지고 집값 하락을 예고해 줬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한국은행 금융위가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것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하고 대출 금액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경기입니다. 네. 경기 중에서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는 게 현재 경기를 나타낸 대표 지표인데요. 그게 2월을 고점으로 지금 꺾이고 있어요. 한 번 꺾이면 이게 평균이 한 19개월 꺾였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까지의 데이터로. 예. 평균이. 그래서 이번에는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요. 평균 19개월이라는 거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우리 경기가 수축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한번 꺾이면 추세가 있기 때문에 뭐 4, 5년 정도는 가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그 과거하고 조금 다른 어떤 분위기, 예. 경제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일단 우리 거품이 끼었잖아요. 예, 2008년 이후에 연준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면서 자산이 뭐 1조 달러, 3조 달러 막 늘어났단 말이죠. 예, 예. 6조 달러.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그 자산 가격의 주식을 비롯한 자산 예.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예. 하지만 꺼진 게 아니라 그러한 바탕 위에서 계속 상승이 됐고 예. 유동성이 제대로 안 거쳐졌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제대로 거쳐지겠냐? 예. 그렇다면 그냥 비싸다 하면서 이러한 상태가 더 이어지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유동성 늘어나는 거를 대표적으로 저는 마샬 K라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마샬 K라는 거는 통화량, 강의 통화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이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수직으로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 게 자산 가격에 거품을 발생시킨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마샬 K하고 미국 S&P 500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돈이 풀린 거에 비해서 주가가 거기서도 또 가대평가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대평가 국면이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유동성을 좀 축소해야 되는데요. 참 연준의 입장에서는 우리 통화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또 물가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요새 그 통화론자들이 지금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많이 대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인플레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그냥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가요. 요새 물가가 오르니까 거봐라. 돈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가 오르지 않느냐. 요새 그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제가 앞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0년 동안 아주 저인플레는 아닐 것 같습니다. 중간 수준의 인플레.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과거처럼 낮은 수준의 인플레가 아니라 뭐 3, 4%. 과거에는 1, 2%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당분간은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특히 미국은 3, 4% 정도는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책 당국은 계속 그 돈은 늘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소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은 이 바다의 그 위에서 약간 좀 거품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바닷물이 줄지 않는 한 이 거품이 꺼지겠냐. 근데 이걸 줄이려고 하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니 결국은 연준이 몇 년 전인가요? 그 하다가 결국 포기했잖아요.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연착륙은 없거든요. 떨어질 때는 경착륙이에요. 지금 바닷물은 높은데 그 바닷속 밑으로 일시적으로 밑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보면은 이 자산 가격이라는 건 올라갈 때는 펀더멘털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주가 보면은 정말 그 경착륙했던 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그 은행들의 주식형 펀드 캠페인 해가지고 2007년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40%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주가가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액에 비해서 밑으로 40% 밑으로 가버렸거든요. 네. 예. 그게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게 뭐 수면이 높아졌더라고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잠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대로 만약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 일단은 지금 주식 시장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도 뭔가 조정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폭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올지. 예, 제가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요. 물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PIR이라고 그래야죠.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특히 서울 같으면은 이게 19배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서울 중간 가구가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19년 동안 돈을 안 쓰고 모아야 된다는 네.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오르느냐. 4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예, 저는 앞으로 하락 국면에서 30~40%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 가격이. 예. 그리고 이거는 몇 년간에 걸쳐서 한 4~5년 걸쳐가지고. 4~5년에 걸쳐서.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집값이 떨어질 때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2009년, 10년 이때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때도 30~40% 떨어졌었어요. 예, 그때 제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여의도 이 가까운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결국은 전세금 받았었어요. 그리고 받고 또 저 서교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서교동에다 굉장히 큰 좋은 집을 좋은 아파트 GS건설에서 지었거든요. 네네. 그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집에서 3년간 살아보면서 나중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3년간 건설사에서. 4천만 원 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3년간 살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로또인데. 네, 로또죠. 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네,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 사이클 이제 상승면 정점이 지금 지나고 있더라. 앞으로 4~5년 정도 지나면은 또 그런 시기가 한번 올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직 집을 갖지도 않은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는 분들에게는 열심히 3~4년 후를 대비해서 현금을 모아놓자 그때 투자하기 위한 예. 뭐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사신 분들은 내가 가진 자산이 30~40% 떨어져 이러면 진짜 밤잠 못 잘 것 같은데요. 예, 뭐 집은 사는 것이니까요. 예, 저는 저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다면은 계속 대출 갚을 능력. 예, 그 능력만 있다면은 집은 언제든지 사도 괜찮은데요. 예, 단지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경기가 좋으면 우리 월급도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동행 지수가 막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 과거 평균 보니까 19개월이고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거라는 거죠. 그럼 경기가 나빠지면은 내 월급이 안 오르죠. 예. 그러면 원리금 상환 부담 능력이 더 올라가니까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사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뭐 집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문제가 없고. 그러면 그 3~4년 후 다시 이제 어떤 정점을 찍고서 우리 주식은 항상 우상향한다고 믿잖아요. 예. 부동산 다시 그러한 우상향으로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요새 인구라든가 뭐 이러저런 이야기하시면서 일본처럼 계속 하락할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식으로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 인구 구조가 지금 일본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이 집값이 딱 90년에 정점을 주고 폭락했었어요. 네. 예, 그때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는 85년 9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강세 되니까 일본이 금리 내려 돈 풀어가지고 자산가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90년대에서 금리 올리니까 거품이 꺼졌었고요. 그다음에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인구 35세에서 55세 인구가 딱 90년의 정점이었더라고요. 네. 이 35세, 55세 인구가 뭐냐면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늘려가는 시기예요. 근데 그 인구가 딱 90년에 정점을 치고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사람들 집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는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집 사면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야, 소비재야,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인구 구조 보면요,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건 첫째, 둘째, 셋째도 로케이션, 이치 그러지 않습니까? 입지. 예, 입지. 뭐 입지가 좋은 거는 차별화될 텐데요. 저는 평균적으로는 좀 집에 대한 생각도 우리도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가는 전환기가 아닌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오신 그 교수분, 와세다 대학교 교수분하고 인터뷰할 때도 일본은 이미 집을 사면서 이게 오를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본도 그 큰 투자 대상으로서 이제 부동산을 보다가 지금은 이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버린 상황인데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은 부동산 불패잖아요. 산업은 언젠가는 올라. 예,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왔죠. 네. 예,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것의 첫 번째 시그널은 지금의 한 30-40% 끼어 있는 거품이 서서히 예. 그게 이제 꺼지고 나서 그 뒤로 오르더라도 뭐 최근 10년처럼 그렇게는 오르지는 않고요. 평균 주택 가격은 상당히 그 안정된 수준에서 오르더라도 조금밖에 저는 못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그러니까 손해를 입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늘 걱정되는 건 우리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 가계 전체 보니까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매년 한 번씩 보는데 작년에 보니까 실물 자산 주로 부동산인데요. 77%예요. 네. 금융 자산은 23%밖에 안 되거든요. 금융 자산에서 그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순금융 자산은 17%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저는 갈수록 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그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동산을 유동화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주택연금 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한테 아들, 딸들한테 그 집을 물려줘야지.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저도 뭐 주택연금 지금 언제 가입해야 되느냐 그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담보로 그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 이제 나눠서 받는 거죠. 그렇죠. 예. 매월 계속 얼마씩 생활비로 여유 주거든요. 있게 은행에다 살기 위해서. 맡기면은.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마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이하열 될 겁니다.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것에 동의가 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둔화되면 들어오고 이미 그 채권은 거품이 상당히 붕괴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아, 적극적으로. 예, 특히 만기가 긴 채권. 예, 정부가 발행하는 10년 국채 수익률, 뭐 30년, 50년짜리도 있습니다만은 10년짜리가 뭐 거래가 많이 되니까 뭐 10년짜리 국채 사놓으시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은 그 10년물 국채 이것을 들고 있는 ETF. 예. 근데 ETF 같은 게 저도 지금 사놨는데요. 뭐 별로 재미는 없죠. 변동성이 적고요. 아, 하긴 그렇죠. 거래에 의해서. 그리고 거래가 거의 안 돼요. 아직도 아, 국내 ETF는? 예, 국내 해외 채권 ETF는 거래가 많이 되는데요. 미국 ETF는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 거는 거의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어디서 강의하면서 채권 좀 사십시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채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채권 투자는 거의 생각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금융자산 보면요. 우리 금융자산 중에서 43%가 주로 은행에다 있고요. 30%는 보험연금, 그 다음에 주식의 23%, 채권 비중은 3%밖에 안 됩니다. 아, 많이 안 하고 있네요. 예, 거의 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저는 채권도 투자 수단이다. 예, 채권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원금 보장되면서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이자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10년 국채 사놨더라도 우리 정부가 원리금
떼어먹으면 나라 떼어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이거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한 작년 3분기 46%로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떼어먹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